바람갭을 이제 아주 크게 만든 게 이제 풍력발전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5메가와트 제품이면은 3만 가구.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짓는 거 여기가 조금 더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어떻게 잘 안녕하세요. MC 임세은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다시 주목받는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국립목포대학교에 재직 중인 최정철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해상풍력 실증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풍력 발전, 이 친환경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죠. 이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커다란 블레이드를 돌리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더 크게 만들고 바람이 많은 바닷가까지 진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술을 더해서 효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보기에는 익숙한 바람개비 같거든요. 근데 이 풍력 발전을 왜 고난도 기술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 사실 그 풍력 발전기 안에는 여러 기술들이 이제 접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컴퓨터 기술, 기계 기술, 전기 기술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접목되어 있는 분야이고요. 네. 그리고 용량 자체도 예전에는 뭐 한 1메가와트, 2메가와트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메가와트에서 15메가와트 제품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풍력 발전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풍력 발전기 하나당 한 몇 가구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좀 체감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예. 보통 1메가와트당 한 1000가구에서 2000가구 정도. 그러니까 15메가와트 제품이면은 한 15,000가구에서 3만 가구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우리가 이 전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전기 중에 이 풍력의 비중이 좀 생각보다 높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의 대략 한 0.6%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꼴찌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10% 이상이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풍력만으로 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이렇게 낮지만은 네네. 앞으로는 뭐 조만간 10% 이상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해상풍력이 전력산업을 좀 크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탄소 중립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탄소 중립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는 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상풍력이 빠르게 성장하는가 하면은 해상풍력은 육상에 비해서 보통 이제 풍속이 높고 또 한 번 만들 때 워낙에 이제 대규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일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규모와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더 이상 보조전원의 역할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풍력 발전도 어엿한 전력 공급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풍력 발전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뭔가 태풍이 오면은 육지처럼 기술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풍력 발전기 자체는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풍속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아예 풍력 발전기 가동을 이제 멈춥니다.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상황은 작업자들이 풍력 발전기를 올라갈 때, 그 접안할 때 생기는데 네. 풍속이 높다, 그래서 파도가 높다, 이럴 때는 이제 아예 접안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효율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풍력 발전을 좀 많이 지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기술만으로 확대되는 산업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입지, 인허가, 주민 수용성, 전력망까지 모두 다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라서 초기 투자 규모가 큰 산업이라고요. 예, 보통
수천억 원, 큰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뭐 인허가라든지 입지라든지 뭐 주민 수용성 또는 뭐 생태계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아울러야 되고,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짓는 것, 여기가 조금 더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거기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이동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 결국 이 풍력 발전은 기술 산업이면서 동시에 시스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풍력 발전 산업에서 한전 KPS와 같은 기업의 역할은 왜 중요할까요? 풍력발전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안에 지금 이제 뭐 상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또는 뭐 예지적 유지보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놓은 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풍력발전기 또는 풍력발전 단지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기업들, 뭐 한전 KPS 같은 기업이 되겠죠. 네. 그런 기업이 훨씬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론이나 AI, 데이터 분석, 예측 정비 기술이 일하는 현장을 좀 바꾸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일단 무조건 사람이 갔습니다. 블레이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이 밧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일일이 다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쉽게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흐름은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고쳤습니다. 이거 이제 고장 정비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곳곳에 센서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고장이 날 것 같다 하면은 미리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예지적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풍력발전기 그 패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각각 부품마다 이 부품의 몇 주 후에 고장날 확률이 몇 %입니다. 라는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게 떠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자, 풍력 발전은 이제 단순히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요, 더 크게,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운영과 정비,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 한전 KPS가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이 이 풍력 발전을 볼 때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풍력발전단지 만들 때 한 이제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기간, 이거는 육상풍력은 한 20년, 해상풍력은 25년 정도 아주 긴 기간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운영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풍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와, 저도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또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주신 최정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